홍시의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댁의 가짜는 꼰대질에 지쳐서 이혼한 싱글맘이에요.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암덩어리 같은 남편이랑 시어머니까지 모셨으면 제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처럼 그냥 흐르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고 적금 들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겠지 그런 마인드였죠. 그러다 보니 30대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들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결혼이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왜 그렇게 조바심 내서 인생의 오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뭐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성격이 잘 맞았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여러모로 무난해서 만났습니다. 적당히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그냥 다 적당해 보여서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적당한 게 아니라 조금씩 다 수준 미달이었던 거예요. 연애할 때는 사실 그렇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어디 데리고 다니기 부끄럽게 생긴 것도 아니고 정말 무난무난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년 정도 연애했을 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남편도 결혼 생각은 있었는지 적극적이었고요.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치우쳐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거 있나 싶었는데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조금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처받지 말라면서요. 어차피 따로 살 거니까 시집살이 당할 일도 없다고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부터 직접적으로 저를 갈구거나 괴롭힌 건 없었지만 말끝마다 여자는 어쩌고 남자는 저쩌고 하면서 남녀 역할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더라고요. 들을 때야 고통스럽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옛날에 집 보러 다닐 때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집도 직장도 배우자도 70% 만족하면 그냥 가는 거라면서요. 뭐든 100% 만족은 힘들다면서요. 별거 아닌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 정도면 70% 정도는 만족한다 싶었어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히 같이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집안일을 칼같이 나누는 게 어렵다 보니 처음에는 일찍 오거나 조금 여유 있는 사람한테 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한 명한테 모든 집안일이 몰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저 혼자 돌보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투덜거리더라고요.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네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저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건지. 그러다가도 시댁 생각하면 남편의 저런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여자면서 말이죠. 근데 모든 여자들에게 남존여비를 강요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1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제가 시댁하고 척지고 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시댁에 가끔 안부 인사차 방문드리고는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자의 도리에 대해서 운운하시니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처음이다 보니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시집살이겠거니 생각하고 참고 버텨왔죠. 하지만 그해 추석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 임신 4개월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시댁은 절실한 종교 생활 덕분에 제사나 차례는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죠. 시어머니랑 저랑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니 시누이도 와서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 보고 오느라 고생했는데 앉아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누이가 저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살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날도 그냥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다 참으며 한 끼만 먹으면 집에 간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사위 들어오고 첫 추석이라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체력으로 안 밀리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걸로 사람 서운하게 만들더라고요. 고기 반찬을 다 심해부 앞쪽으로 몰아두셨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봤는데 일부러 무시하시는 건지, 그냥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건지,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놈도 지 와이프가 어떤지 전혀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까지였으면 그냥 평소처럼 참고 밥 먹었겠죠. 근데 밥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는데 밥이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전기밥솥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지나서 약간 누룽지처럼 변해서 찰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밥이요. 어머님께 밥 아까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했는데 푸다 보니 조금 부족하네. 이러고 말더라고요. 푸다 보니 부족하니까 며느리인 네가 짬 처리해라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안 받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길래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것들부터 해서 오늘 음식 준비며 고생이란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고기 반찬은 심해부 앞으로 몰아주고 거기다가 나한테만 오래된 밥 주셨다고 설명해주면서 와이프한테 관심 좀 가지라니까 미안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나 앞으로 시댁 안 갈 거라고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내 시간 들여서 차별받고 상처받으러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남편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명절이면 저희는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에 안 가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크게 슬프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남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는데 저희 시댁만큼은 예외였으니까요. 그때 둘째 임신하고 예정일 100일 정도 남았었는데 뒤에서 또 제 욕할까봐 예의상 조문 드리러 갔습니다. 시누이는 어색하게 오랜만이라며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하단 듯이 왜 늦게 오냐고 빨리 와서 조문객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의금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장례 다 치르고 3일 후에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리도 안 지키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언제 시댁에 내 자리가 있긴 했냐고요. 며느리라고 천대만 해놓고 어디서 자리 타령이냐고 나한테 아내돌이 며느리돌이 찾을 거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라고요. 이혼이 장난이냐며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참고 할 말 다 했습니다. 네가 집구석에서 하는 행동들부터 니네 시대까지 아이 가정교육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너 같은 아빠 필요 없다고 하니까 혼자 씩씩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크게 싸울 일은 없었지만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기대치가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얼추 1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애들 둘 다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조심스레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잘 챙겨드려라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시어머니를 모시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면서 버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뭐가 좋다고 지금 이 나이에 미쳤다고 시어머니 수발들게 생겼냐고 그렇게 애지중지 챙기던 사위한테 부탁하시지. 왜 이제 와서 우리 집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서 몰래 통화하는 횟수가 늘었는데 얼핏 들어도 시누이랑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혹시 시어머니가 집 정리하고 그 돈 다 준다고 해도 싫으냐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도 돈 잘 벌고 있고 그게 몇 억이 되었던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에 비하면 어림도 없으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은 건지 한동안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정말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인사도 안 하냐며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잠깐만 앉아보라고 하는데 뿌리치고 방에 들어가서 제 거랑 아이들 거랑 짐 쌌습니다.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아이들을 못 데리고 가게 붙잡더라고요. 애들한테 엄마는 외할머니 댁 갈 거라고 아빠랑 있을 거냐고 하니 당연히 저랑 가겠다고 하죠. 남편에게 애들 얘기 들었으면 놔주라고 지금부터 애들 못 가게 하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니까 벙쪄서 놔주더라고요. 붙잡는 남편과 험한 말하는 시어머니를 뒤에 두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죽어도 못한다며 버티더라고요. 결국 지저분하게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귀책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위자료는 얼마 안 됐지만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손해보지는 않았고요. 집 정리하고 남은 돈 저에게 주시겠다는 시어머니는 실제로 그 집에 있던 대출이랑 개인 대출 정리하고 나니 1억도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을 위해 살던 집 정리하고 15평도 안 되는 작은 월세집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저희 친정은 대출도 없었고 두 분 다 노후 준비도 되셨던 터라 다행히 저에게 얼마든지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고요. 저한테 무관심했던 남편과 악덕한 시어머니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는 않지만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홍시의 사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